1800년대에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던 시절 인도의 델리 지역엔 무시무시한 맹독을 가진 코브라가 창궐했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닌 엄청난 숫자의 코브라가 창궐하자 많은 사람들은 다쳤고 이로 인해 인도 총독부는 큰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들은 한 가지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건 바로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요. 시행 초기 총독부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코브라를 잡기 위해, 다시 말해 돈을 벌기 위해 코브라를 잡으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코브라의 개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정책은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뜻밖의 일들이 펼쳐졌는데 분명 코브라를 잡아온 사람들에게 큰 금액의 포상금을 지불했지만 코브라의 숫자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공격당한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코브라의 개체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하게 늘어났고 역으로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진상을 파헤쳐본 결과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야생의 코브라를 포획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포상금을 목적으로 집에서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코브라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던 것인데 진실을 알게 된 총독부는 곧바로 포상금 제도를 없애버렸고 성공적일 것만 같던 코브라 퇴치는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애초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필요도 없는 코브라를 사육했던 사람들은 제도가 사라지자 모든 코브라를 그대로 야생에 방생해버렸고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완벽한 실패, 최악의 역효과를 낳으며 오히려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코브라의 숫자가 훨씬 많아지는 참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코브라 효과인데요. 코브라 효과는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한 정책이 되려 역효과를 불러오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생각보다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코브라를 사육하는 비용보다 포상금을 낮게 측정했더라면 조금은 더 성공적인 정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이 같은 방식으로 생태계 교란종인 뉴트리아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코브라 정책과 비슷한 사례로 베트남에서 일어난 쥐떼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또한 코브라 효과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건으로 코브라가 아닌 쥐라는 점이 유일한 차이점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통치하던 시절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선 도시위생을 개선하고자 쥐의 개체수를 줄이고자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쥐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치명적인 단점 한 가지, 죽은 쥐들을 한꺼번에 가져오면 처리가 까다롭다 보니 이들은 쥐의 꼬리만 가져와도 포획을 인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했었는데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기 시작했고 쥐의 꼬리만 자른 채 다시 풀어주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닌 이 쥐가 살아서 다시 번식을 해야 자신들이 그만큼 포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는데 결국 이 정책 또한 완벽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 밖에도 19세기 중국을 여행했던 고생물학자들은 공룡 화석을 발굴하기 위해 그곳의 농부들에게 보상금을 건 적이 있었는데요. 학자들은 화석의 개수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했지만 꾀를 부린 농부들은 공룡 화석을 발견하면 일부러 깨뜨려서 여러 조각으로 만든 뒤 보상금을 타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화석의 가치는 잔꾀와 함께 떨어졌고 이 또한 완벽한 코브라 효과였는데요.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낼 순 없지만 인간의 간사함을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이 코브라 효과는 비단 동물 퇴치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한 어린이집에선 정해진 시간을 넘어 아이를 데리러 오는 부모들이 너무 많자 일종의 지각비까지 물며 지각을 방지하고자 했지만 그냥 벌금 내고 당당하게 지각해야지 라는 생각이 퍼져 오히려 지각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